요한 페터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 괴테의 예술관. 1823년부터 1832년 괴테가 타계할 때까지 약 10년간 이어진 노년의 괴테와 그의 제자 에커만 사이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 책을 가리켜 현존하는 독일 최고의 양서라는 찬사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생생하고 구체적인 목소리로 괴테의 예술관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요한 페터 에커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괴테의 작품에 매료되어서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1823년 6월 10일 괴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괴테는 에커만을 큰 호의와 함께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에 괴테는 정신적으로 완숙기에 도달해 있었는데요. 괴테는 에커만의 재능과 성실함을 즉시 알아보았고 그를 자신의 문학적 유산을 정리할 조력자로 삼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대화잖아요? 괴테와의 대화. 그런데 대화가 있지만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괴테의 말이 거의 대부분인 책입니다. 그런데 에커만은 질문을 통해서 괴테의 사유를 자극하거나 때로는 심오한 화두를 받아치기도 하는 지적인 산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는 방대한 대화록 중에서 괴테의 예술관에 관련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이 대화록은 1823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의 통찰이 오늘날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괴테의 문학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성과 보편성. 1823년 10월 29일 괴테는 문학에 관해 추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개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수한 것을 파악해서 묘사하는 것이야말로 예술 본래의 모습이야. 특수한 것은 아무도 모방할 수 없어. 그것은 체험 없이는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네. 특수한 것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묘사될 수 있는 것은 돌멩이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왜냐하면 만물은 되풀이 되고 한 번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야. 이처럼 괴테는 문학 창작에 있어서 개성과 개별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완성된 작품은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을 반영하는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대 시학에서 좋은 시로 여겨지는 기준과도 일치하는데요. 현대 시에서도 추상적이고 고루한 이런 표현은 좋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죠. 다음으로 문체와 영혼. 1824년 4월 14일 괴테는 문체와 스타일이 단순한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내면이 밖으로 표출된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괴테는 각 나라 문학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프랑스 작가들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사교적이어서 말을 하는 상대편, 즉 대중을 잊지 않아 그들은 독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쓰려고 하고 우아하게 쓰려고 노력하지. 문체는 작가의 내심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한
충실한 발로라네. 그러므로 명료한 문장을 쓰려면 우선 마음을 밝게 가져야 하고, 웅장한 스케일의 문장을 쓰려고 하면 넓은 마음을 가진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네. 괴테의 이러한 말은 테크닉 연마에만 몰두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문학 창작에서 언어 표현의 명료함과 작가 정신의 품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품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괴테의 생각도 보여줍니다. 괴테에게 예술 수련은 곧 자기 수양의 과정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세계 문학과 민족을 넘어선 보편성. 1827년 1월 31일 만년의 괴테는 민족주의에 대항해서 국경을 초월한 문학적 연대를 꿈꾸었습니다. 이날 괴테는 에커만에게 자신이 읽고 있던 중국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계 문학이라는 문학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커만은 중국 소설이 낯설고 기이할 것이다 라는 평을 짐작했는데요. 그런데 괴테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점은 없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은 거의 우리와 똑같지. 오늘날에는 국민 문학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이제 세계 문학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의 도래 촉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네. 괴테가 중국 소설에서 발견한 것은 이국적인 취향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성이었습니다. 그는 문화적 양식과 관습의 차이 아래에 흐르는 인간 본연의 감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괴테에게 세계 문학은 단순한 번역서의 집합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허물어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거대한 휴머니즘 프로젝트였죠. 그는 문학 시장의 형성이 이러한 교류를 가속화할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 사상에 관련된 것인데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한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1829년 4월 2일자 괴테 예술관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년의 괴테는 당시 독일을 휩쓸고 있었던 낭만주의 운동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괴테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말로 유명한 비유를 남겼죠. 나는 고전적인 것을 건전한 것이라고 부르고 낭만적인 것을 병적인 것이라고 부르고 싶어. 니벨룽겐이나 호메로스의 작품은 고전적이야. 이것들을 양자 모두 건전하고 발랄하기 때문이지. 근대의 것 대부분은 낭만적이네. 그것들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고 병적이고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일세. 역시 고대의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고전적이 아니고 힘차고 신선하고 즐겁고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발언에서 보이듯 괴테는 고전주의를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건강성과 조화의 구현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낭만주의를 당대의 일부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약함과 감상의 과잉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예술작품의 가치를 내용과 정신의 질에서 찾았는데요. 고대든 현대든 강인하고 밝은 정신을 담고 있다면 그것을 고전적 이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고전주의적 균형과 인간성을 예술의 이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낭만주의의 극단적인 경향에 대해서 그의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것은 세계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낭만적인 것은 이 세계로부터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다음으로 예술가의 태도, 안목과 탁월함 추구. 1824년 2월 26일 이날의 대화는 예술 교육의 정수라고 할 만합니다. 괴테는
에커만에게 자신의 방대한 소장품 중에 판화와 드로잉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데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법을 지도합니다. 괴테는 에커만에게 평범한 작품들은 제외하고 오직 각 장르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작품들만을 선별해서 보여줍니다. 에커만이 이에 대해 의문을 갖자 괴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미아는 중급품으로는 성취될 수 없고 오직 가장 우수한 것을 접함으로써만 형성되는 것이라네. 그래서 자네에게 오직 최고의 걸작만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네가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한 판단 기준도 갖추게 되어 과대평가는 삼가게 되고 오직 옳은 판단만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네. 괴테는 모든 예술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온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술에는 분명한 위계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그럭저럭 괜찮은 작품을 경계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미적 감각을 무디게 하고 만족감을 주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고의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보다 못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왜 부족한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괴테가 말하는 취향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고전 수련의 중요성. 1827년 1월 4일 젊은 예술가들의 자세와 수련 방법에 대해서 괴테는 엄격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독일의 일부 젊은 시인들은 학식을 쌓으면 재능이 줄어든다고 여기는 우울을 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예술에는 혈통이라는 것이 있네. 대가를 보면 언제나 그 대가가 그의 선임자의 장점을 이용했다는 것과 바로 이 점 때문에 그가 위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도 자기의 힘만으로 훌쩍 대지에서 솟아나온 것이 아니야. 그들은 걸작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일세. 만약 그 시대의 장점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굉장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그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올바른 지도와 수련이 부족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당대 신진 예술가들이 훌륭한 스승 없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시작하다 보니 대가의 깊은 사상과 기법을 터득하지는 못한 채 피상적인 세부사항만 따라하는 경향에 그친다고 지적했던 것이죠. 이러한 언급들은 괴테가 강조한 겸허한 학습 자세와 체계적인 수련을 잘 보여줍니다. 나아가 괴테는 예술가가 자기 재능에만 의존해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고 폭넓은 지식과 연마를 통해서 이성적인 통찰과 풍부한 감성을 균형 있게 갖출 때 비로소 위대한 창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에 대한 예술의 모방과 초월. 1828년 10월 20일 고대 그리스 예술의 예로부터 자연과 예술의 관계를 논하면서 괴테는 예술이 단순한 자연 모방을 넘어 자연을 완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시 대화에서 한 손님이 그리스 조각가들이 동물을 실제보다 덜 자연적으로 묘사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괴테는 우수한 그리스 작품들의 말, 머리, 조각들을 언급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그리스 예술가들이 자연을 뛰어넘는 완벽함을 보여준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괴테는 핵심은 예술가 자신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우리 착한 미술가들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그들은 인간적인 박약과 예술가적인 무능력으로 자연을 모방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어엿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들은 자연 이하일 뿐이야. 그러나 위대한 것을 행하려고 하면 우선 자기 교양을 높이고 그리스인들처럼 평범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자신의 정신의 높이까지 끌어올려야 해. 그리고 나서 자연 현상 속에서는 내면적인 박약이나 외부적인 방해 때문에 단지 의향으로만 머물러 있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야. 이 말은 곧 예술가는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되 자신만의 위대함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빚어내지 못한 이상적 형태까지 예술 안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괴테의 이런 관점은 자연에 대한 맹목적인 모사가 아닌 자연을 토대로 한 예술의 승화를 추구하는 그의 미학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을 위한 괴테의 인사이트. 에커만이 기록한 200년 전의 대화들은 오늘날의 디지털 문명과 포스트 모던 예술계가 직면한 문제점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괴테의 미학적인 통찰을 현대사회에 적용해서 살펴볼까요? 디지털 나르시시즘과 객관성의 회복.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례 없는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극단적인 주관성의 시대에도 열었습니다. 괴테가 경고한 쇠퇴하는 시대는 주관적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죠. 현대의 셀카 문화, 브이로그의 범람, 그리고 자기 전시적인 콘텐츠의 과잉을 예측하는 듯 하죠. 이런 쇠퇴의 균형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자신의 내면적 상처와 사소한 일상을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세상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 타인의 고통,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은 태도일 것 같습니다. 괴테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예술적인 성취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계를 비추는 것이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연민과 인정 욕구에 갇힌 이것의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세계와 건강하게 관계 맺는 고전적인 객관성을 회복하는 것도 디지털 피로감에 젖은 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 시대의 취향 교육. 우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 이런 콘텐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괴테가 그토록 경계한 그럭저럭 괜찮은 것에 무한 루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존 취향을 강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미적 경험으로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괴테가 에커만에게 오직 최고의 것만을 보여주려 했던 교육법은 오늘날에도 절실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편한 추천을 걸러보고요, 의도적으로 불편하고 낯선 소비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남은 고전, 상업적인 재미는 덜 하더라도 깊이 있는 텍스트, 낯선 문화의 걸작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미적인 모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목을 평균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취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접함으로써 훈련되는 근육과도 같은 것이죠. 진정한 글로벌화와 세계 문학의 비전. 오늘날 콘텐츠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유통됩니다. 괴테의 세계 문학 예언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헐리우드식 서사 문법으로 전 세계 문화가 획일화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괴테는 중국 소설에서 기이함이 아닌 보편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K컬처를 비롯한 로컬 콘텐츠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점은 서구의 유행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민족적인 색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괴테가 말한 대로 특수한 민족적 배경 속에서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성을 길어올리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글로벌 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류의 핵심 가치, 인간의 존엄성, 사랑, 진리, 이런 가치를 중심에 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모방과 야만의 극복.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완전한 독창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표절 시비와 저작권 분쟁 속에서 창조적인 영향과 단순한 베끼기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괴테의 사유를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요,
괴테는 전통의 장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대 창작자들은 기존에 나왔던 좋은 콘텐츠들을 참조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져오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소화하느냐, 그리고 소화해서 재탄생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셰익스피어와 라파엘로 같은 모든 대가들처럼 과거의 유산과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귀한 영혼처럼 내 안에서 녹여내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이것이 AI가 데이터를 조합하는 시대에도 인간 예술가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는 인생 후반기의 괴테와 청년 에커만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괴테의 예술관 전반을 알 수 있는데요. 괴테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폭넓고도 얼마나 일관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어의 명료함과 정신의 고양을 추구했고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예술적으로, 정신적으로 승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정신을 예술의 궁극적 가치로 삼았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에게는 끝없는 학습과 절제 속에서 감정과 이성을 조화시키는 창작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괴테의 예술관은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으로서 오늘날까지 예술과 문학을 논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